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한국문학의 거장 김동리 작가가 1938년에 남긴 아주 놀라운 단편 소설 하나를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잉여설입니다. 이게 뭐 단순한 옛날 이야기냐? 절대 아니죠. 인간 내면의 아주 깊은 우울, 상실감, 그리고 삶을 대하는 태도를 진짜 소름 돋게 예리하게 포착해낸 걸작이거든요. 자, 그럼 텍스트 속에 숨겨진 의미들, 오늘 저와 함께 하나하나 흥미롭게 풀어보시죠. 바로 들어갑니다. 먼저 주인공 제호의 이 독백부터 한번 들어보실래요? 마흔이 되어도 이렇게 살며 늘 서러울 수 있을까? 와, 읽기만 해도 벌써 그 짙은 쓸쓸함이 확 밀려오지 않으시나요? 이 짧은 한 줄이 사실 오늘 우리가 따라갈 여정의 전체적인 톤을 완벽하게 잡아줍니다. 영원히 끝날 것 같지 않은 슬픔을 마주한 사람의 그 먹먹한 감정, 그대로 전달되잖아요? 자, 첫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바로 봄의 역설입니다. 생동하는 바깥 세상과 내면의 그림자가 어떻게 충돌하는지, 작가가 이 풍경을 가지고 절망감을 어떻게 극대화하는지 그 기막힌 모순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서 정말 주목하셔야 할 게 바로 이 극명한 대비거든요. 화면 왼쪽을 딱 보시면요. 5월의 하늘이 연두빛에 분홍색 구름도 떠 있고 종다리도 지저귀고 꽃봉오리도 막 피어납니다. 진짜 생명력이 폭발하는 눈부신 봄이죠. 그런데 오른쪽을 볼까요? 주인공 제호의 내면은 어떠냐? 이 눈비신 풍경이 기쁨은커녕 오히려 아뜩아뜩 형기만 일으킨다는 거예요. 무엇이 있으랴 하는 그 지독한 허무한 말이죠. 외부의 그 감각적인 디테일들이 너무 압도적이다 보니까 오히려 주인공이 얼마나 방향을 잃고 어지러운 상태인지가 더 뼈저리게 부각되는 거죠. 이런 속마음이 구체적인 행동으로도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제호는 혼자 강가를 목적도 없이 막 어정거려요. 그러다가 돌멩이를 주웠다가 그냥 휙 버리고 때로는 아예 완전히 멈춰서서 흐르는 강물만 한참 동안 멍하니 바라보죠. 이 불안하고 초조한 몸짓들이 사실은 갈 곳 잃은 그의 심리 상태를 거울처럼 싹 비춰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인생에서 확 막막하고 길을 잃은 것 같을 때 딱 이런 기분 들잖아요? 텍스트가 바로 그 공감대를 정확하게 찌르고 있는 거죠. 이어서 두 번째 파트, 평생의 슬픔을 껴안다입니다. 우울이 영원하다는 사실에서 어떻게 깊은 위안을 얻는지 텍스트 안에서 일어나는 정말 결정적인 심리 변화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숫자 40. 강가에 선 제호가 문득 자기 나이를 가늠해 봅니다. 34, 5, 그리고 곧 다가올 40. 그는 여기서 자신의 이 짙은 서름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감기 같은 게 아니라는 걸 직감해요. 40을 넘어서 어쩌면 60이 될 때까지도 이 슬픔을 계속 안고 가겠구나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 숫자 40은 제호에게 슬픔의 유통기한이 완전히 사라졌음을 보여주는 장치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대목에서 정말 놀라운 깨달음이 옵니다. 남모르는 고독과 슬픔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이 조금도 부끄러울 것 같지 않았다. 어쩌면 다행일는지 모른다고도 생각되었다. 와, 이거 정말 엄청난 변화 아닌가요? 제호는 이제 자기 안의 우울을 밀어내거나 싸우려고 들지 않아요. 아예 온전히 껴안기로 한 겁니다. 고독과 슬픔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내 삶의 다행스러운 일부라고 수용해버리죠. 진짜 문학적으로 너무 탁월한 감정선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보게 됩니다. 영원한 슬픔이 도대체 어떻게 위안이 될 수 있을까? 사실 우리는 보통 슬픔은 시간이 지나면 극복해야 할 어떤 숙제처럼 여기잖아요. 하지만 반대로 언젠가는 이 감정을 꼭 이겨내야 해 라는 그 압박감 자체를 딱 내려놓고 슬픔을 내 평생의 동반자로 받아들일 때의 그 실존적인 무게감을 한번 상상해보세요. 헛된 기대감을 버렸을 때 오히려 찾아오는 그 역설적이고도 묘한 평안함이 있는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제호에게 슬픔은 더 이상 귀찮게 거쳐가야 할 일시적인 단계가 아니에요. 그의 내면 풍경 속에 아주 단단하고 영구적이고 심지어 안심까지 주는 기반으로 자리 잡은 겁니다. 이 거대한 수용의 과정 덕분에 그 깊은 절망이 오히려 아주 단단한 회복용으로 모양을 바꾸게 되는 거죠. 다음 세 번째 파트, 내면의 세계를 비추는 예술입니다. 밝은 산과 어두운 물의 대화라는 부제가 있는데요. 제호와 그의 지인 철이라는 인물이 나누는 예술 이야기를 통해 제호의 내면을 들여다볼게요. 그림을 그리는 철의 의도와 그 결과를 한번 표로 비교해 볼까요? 철은 그림 속에서 어떻게든 밝은 산과 그 생동하는 봄을 포착하려고 했어요. 그게 원래 의도였죠.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냐? 아이러니하게도 산을 밝게 그리려고 할수록 그 아래 흐르는 강물빛은 덩달아 더 짙고 어두워지고 말았습니다. 밝음을 쫓을수록 심연의 그림자가 더욱 도드라지는 이 그림. 와, 진짜 이보다 더 제호의 역설적인 심리를 기가 막히게 보여주는 운유가 또 있을까요? 제호는 그 그림의 산을 칭찬하긴 해요. 그런데 뜬금없이 곧 그 산이 뿌옇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듯 말합니다. 여기서 뿌연산은 결코 손에 닿을 수 없는 아득하고 멀어진 이상을 상징하거든요. 철도 거기에 대고 저 산에 온갖 게 다 있다고 맞장구를 치죠. 그리고 이 쓸쓸한 대화 끝에 저녁 햇살 사이로 마치 눈처럼 쏟아지는 버들개지의 묘사가 이어집니다. 시각적으로 흘러가는 시간과 무상함을 너무나도 아름답고 우울하게 담아낸 명장면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인 솔거와의 연결고리입니다. 김동리 작가의 확장된 세계관 속에서 이 우울의 맥락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타임라인을 보시면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눈에 띕니다. 이 작품이 나오기 바로 1년 전인 1937년에 발표된 솔거라는 단편이 있거든요. 거기서 주인공은 병들고 예술의 길을 잃고 극심한 형수에 시달립니다. 그리고 1년 뒤인 1938년의 잉여 설에서 우리는 그가 실존적 우울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 제호가 겪는 이 잉여의 삶은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허무함이 절대 아니에요. 전작에서부터 차곡차곡 쌓여온 그 끔찍한 상실들의 후유증이라는 게 명확해지는 겁니다. 솔거에 나오는 가슴 아픈 한 구절을 볼까요? 소녀는 지금 어디가 무얼 하고 있을까? 병들고 예술마저 잃어버린 그 캄캄한 현실 속에서 비가 오는 밤마다 닿을 수 없는 한 소녀를 떠올리며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잉여설에서 느껴지던 그 추상적이고 막연했던 슬픔의 밑바닥에는 이렇듯 평생 잊지 못할 잃어버린 사랑과 기억이 무거운 닷처럼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볼까요? 잉여의 삶, 말 그대로 남아도는 삶이라는 건 그냥 할 일 없어서 빈둥거리는 방황이 아니에요. 사랑도 잃고, 삶의 목적이었던 예술도 잃고, 심지어 건강까지 다 잃어버린 뒤에 남겨진 자의 평생을 짓누르는 고요한 여파인 겁니다. 작가는 이 두 작품을 통해서 인생의 무대에서 밀려난 인간이 자기의 무너진 삶을 어떻게 기꺼이 껴안고 남은 생을 버텨내는지를 정말 처절하고도 아름답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꼭 남겨드리고 싶네요. 여러분의 삶에서 결국 받아들이게 된 뿌연 산이나 어두운 물은 과연 무엇인가요? 우리들 마음속에도 다 닿을 수 없어서 그저 바라만 봐야 하는 뿌연 산이 있고 밝아지려 애쓸수록 오히려 더 짙어지는 어두운 강물이 하나씩은 흐르고 있지 않나요? 제호가 자신의 그 깊고 깊은 슬픔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다행으로 껴안았던 것처럼 우리도 삶의 우울을 어떻게 마주할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